우려가 되는 건 그겁니다. 인도하고 파키스탄 둘 다 지금 핵 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주변국이나 강대국이 봤을 때는 이거 잘못하면 서로 핵전쟁 일으키는 거 아니야?"라고 지금 약간 위험한 시각으로 좀 보고 있는 거고, 폴란드 국경선에 보면 벨라루스하고 폴란드가 접해져 있어요. 국경선을 딱 맞대고 있는데 이쪽 지역이 지금 상당히 위험하다. 발트 3국, 칼리닝그라드, 벨라루스 국경선, 여기가 다음 전쟁터가 될 수 있다. 중국 광동성에 이제 동관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중국 제조업의 유명한 메카 중에 하나였는데 망했어요. 거기 지금 노숙자들도 굉장히 많고 기업들도 문 닫는 데가 많고 빈 공장들도 많고, 그 정도로 지금 사실 내수는 최악이죠. 아주 팩트만 얘기하자면 지금 저기 인도네시아는 트리키가 만든 칸에 들어갈 돈이 없어요. 인도네시아 공군 자체가 예산이 없어요. 우리 지금 KF11 개발 분담금도 1조가 넘었잖아요. 그 정도의 돈을 빼야 되는데 여력이 없거든요. 인도, 파키스탄 분쟁 지역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총격전의 전면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뉴스가 들리는데요. 분쟁의 원인은 무엇인지와 현재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카슈미르라는 이름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캐시미어라는 단어는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캐시미어, 우리가 이제 흔히 고급 원단, 옷 원단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발생지가 카슈미르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슈미르 지역에서 나는 양의 털을 뽑아서 캐시미어를 만드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과거에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단길, 실크로드를 따라서 이게 유럽까지 흘러가게 돼요. 그러면서 굉장히 캐시미어가 고급 옷 소재로 이제 알려지게 됐죠. 뭐 이제 겨울에 아마 많이 입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부피는 작은 데에 비해서 굉장히 따뜻하죠. 이제 그런 것들로 사실 이 카슈미르 지역이 유명했는데 1947년에 인도도 우리와 같이 좀 비슷한 식민지 시절이 있었죠.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이때 독립을 하면서 이 지금 이 카슈미르 지역도 반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인도, 과거에는 인도가 큰 한 덩어리였는데 파키스탄하고 인도 갈라지게 됐죠. 그러면서 이 카슈미르 지역이 절반이 파키스탄을 넘어가고 절반이 인도로 가게 돼요. 근데 이 카슈미르 지역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슬람 신자들이 많아요. 근데 인도는 아시다시피 이제 힌두교가 많죠. 그렇다고 해서 인도가 뭐 종교를 탄압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인도는 많은 종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또 큰 문제가 생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카슈미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슬람 신자들이 많다 보니까 파키스탄은 이슬람을 믿죠. 반면 인도는 이제 힌두교를 비롯한 여러 종교들을 믿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종교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카슈미르 인구 구성원 대부분이 이슬람교도다 보니까 그거와 관련된 갈등이 계속 벌어졌죠. 그리고 인도하고 파키스탄은 크게 따져보면 한 4차례 정도 전쟁을 했어요. 독립 이후에. 1, 2, 3차, 그 다음에 이제 카길 전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또 전쟁이 한 번 있었고, 근데 분쟁은 이번 포함해서 2번 있었어요. 2019년도에도 사실 비슷한 일이 한번 벌어졌어요. 근데 2019년 같은 경우에도 이번과 같이처럼 이렇게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인도가 이제 막 대응을 하고 뭐 폭격을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자칫 이게 잘못 흘러가면 위험한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국방부 장관이 2, 3일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즉각적인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도 말했는데요. 파키스탄 내부 상황과 주변국의 상황도 궁금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사실 이 카슈미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도, 파키스탄 양측 모두 사실 치고받고 하는 동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일종의 이제 군사 분계선상에서 남북 간에 일종의 소규모 충돌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자칫 지금 이제 굉장히 인도 측은 격양돼 있고, 왜냐하면 이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에 의한 테러기 때문에 굉장히 인도 쪽이 격양돼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약간 오히려 인도가 뭘 할 수 있으니 이렇게 약간 이제 겁을 줘서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측 모두 지금 약간 소규모 교전을 지금 하고 있고, 뭐 일설에 의하면 드론을 이용해서 파키스탄이 인도 진지를 뭐 공격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인도나 파키스탄 양쪽 모두 언론들이 사실 좀 이렇게 신빙성이 없는 보도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이게 뭔가 검증이 되지 않은 소식들이 좀 있어서 이걸 좀 걸러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지금 양측이 사실 일측촉발의 위기로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려가 되는 건 겁니다. 인도하고 파키스탄 둘 다 지금 핵 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주변국이나 강대국이 봤을 때는 이거 잘못하면 서로 핵전쟁 일으키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약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그렇게 좀 위험한 시각으로 좀 보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과거 2019년 사례를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은 좀 적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무기 지원을 하며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중국, 인도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요. 과거에 이제 국경 충돌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인도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큰 위협으로 생각하는 것이 파키스탄보다는 중국이에요. 계속 이제 중국의 군사력이 커지면서 그러니까 중국 인도 접경 지역에서 배치되는 지금 중국 인민해방군 전력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도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 굉장히 큰 위협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파키스탄도 사실 파키스탄의 뒤에는 중국이 있거든요. 파키스탄하고 중국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거의 혈맹 수준으로 가까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을 하고 외교의 방향이 뭐였냐면 제3세계 국가들 위주로 외교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중요해진 나라가 파키스탄이었어요. 중국 파키스탄하고 합작으로 지금 전투기도 만들어 생산하고 있고 그게 이제 JF-17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JF-17 같은 경우 거의 뭐 F-16에 준하는 성능을 가졌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중국이 만든 J-10 전투기도 파키스탄이 구매를 해서 쓰고 있고 그다음에 1대1로도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그 밖에 뭐 잠수함, 군함 이런 것들도 중국산을 많이 쓰고 있고 전차도 마찬가지고 되게 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파키스탄이 인도를 견제하는데 아주 좋은 수단이죠. 거기다 이제 파키스탄 자체도 제3세계 국가들, 특히 이제 이슬람 국가들에게 좀 영향력이 있는 나라예요. 물론 이제 부유한 나라는 아니지만 중동에 있는 부유한 나라는 아니지만 그런 장점들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동 지역에서 뭐 UAE라든지 사우디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군사 훈련할 때 이렇게 같이 모여서 많이 합니다. 이슬람 국가들끼리 많이 모여서 하는데 그중에 중요한 나라가 파키스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중국산 뭐 SH-19 차륜형 자주포도 지금 파키스탄군이 쓰고 있는데 인도 접경 지역으로 막 배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진도 봤는데, 근데 이렇게 따져보면 제 3자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중국이 파키스탄을 약간 군사 지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상당 부분 많은 무기들을 파키스탄군이 중국산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차관 제공이라든가 1대1로 관련해서 차관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중국이 많이 하고 있죠, 파키스탄에. 원래도 혈맹 관계였고 만약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전쟁을 한다 그러면 중국이 파키스탄을 지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가장 먼저 지원할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이 될 수 있고,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거예요. 2001년에 9.11 테러가 일어나고 미국이 아프간을 침공했을 때는 파키스탄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아프간을 들어가는 방법이 사실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파키스탄을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과거 2001년 9.11 테러 이후에는 미국과 파키스탄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파키스탄이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번 카슈미르 지역에서 일어난 테러도 인도가 발끈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테러 일으킨 거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일으켰어요. 근데 이제 파키스탄 군 정보국이 이쪽 근처에 있는 이슬람 원리주의 테러 단체들을 많이 지원을 해왔어요. 과거에 그 알카에다나 예를 들어서 탈레반 이런 테러 단체들도 파키스탄 군 정보국과 연관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는 이게 테러지만 저 뒤에는 파키스탄 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막 인도에서 만들어진 예를 들어서 이제 파키스탄하고 싸우는 영화들을 보면 그런 소재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 인도 내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파키스탄을 손봐야 된다. 막 이런 시위도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런 걸 고려해 봤을 때는 인도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그리고 이게 인도에 대한 위협이기도 하고. 근데 최근에는 이제 미국이 굉장히 중국과 사이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 잘 보시면은 인도 태평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인태 지역,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미국에서 만든 단어예요. 중국 사람들은 그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우리는 쓰지도 않는 걸 미국이 만든 단어를 왜 쓰냐고 이런 얘기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인도가 그러면서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인도가 손을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인도에서 태평양으로 해서 미국까지 이어진 일종의 방어선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미국은 파키스탄보다는 인도를 더 중요시하죠. 그리고 인도를 일종의 이제 이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국가로 많이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이제 대놓고 파키스탄을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배척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돌아가는 국제 정세를 봤을 때는 미국 입장에서는 인도가 더 중요하죠. 파키스탄보다는. 두 국가 다 핵을 보유하고 있는데 정말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엄청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인도, 파키스탄 양쪽 모두 일단 지금 이 카슈미르 지역에서 일어난 이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테러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 전쟁으로 갈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으르렁 거리는 거고. 다만 제가 봤을 때는 한다 하더라도 2019년처럼 일종의 서로 치고박는 수준의 교전 정도는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게 확전이 될 가능성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틀릴 수도 있지만, 서로 이제 한 번씩 뭔가 인도도 일종의 이제 그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에게 당한 만큼 보복을 할 거고, 그걸 또 이제 파키스탄이 또 어쩜 막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못 막을 수도 있고, 오히려 못 막은 상태로 끝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다만 이제 이게 전쟁으로 확대가 되면 제가 봤을 때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대신에 이제 재래식 전력을 이용한 전쟁의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게 양쪽 다 핵을 갖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보통 이제 전문 용어로 상호 확증 파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핵을 가진 두 나라들은 핵을 서로 쓰게 되면 서로 다 망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 때문에 오히려 핵을 쏠 수 없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만약에 둘이 상대방의 수도를 향해 핵을 쏘기 시작하면 그냥 지구상에서 두 나라가 없어지는 거죠. 주변국들도 다 피해를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좀 적지 않나. 다만 이제 뭔가 그 재래식 전력을 이용한 충돌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이거 녹화하기 전에, 며칠 전에 일본 히로시마에 갔다 왔어요. 근데 아마 아실 거예요. 히로시마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원자폭탄이 떨어진 곳이죠. 그때 떨어진 게 이제 한 위력이 한 15킬로톤 정도 됐는데, 사실 두 번째 저는 갔다 왔는데, 이번에도 가서 느낀 게, 정말 핵무기는 이건 쓰면 안 되는 무기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고, 그러니까 갈 때마다 느낀 게 뭐냐면, 이제 가장 충격적으로 오는 게 그 원자폭탄이 떨어졌던 폭심지, 그러니까 폭발한 지역이 이제 그 유물들이 지금도 이제 보존이 돼 있는데, 제가 가서 가장 충격적으로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무기들 같은 경우에도 물론 그런 경우가 있지만, 원자폭탄은 터질 때 사실은 이제 엄청난 고온과 폭풍이 몰아치잖아요. 실제로 이제 히로시마 거기 이제 가면 이제 기념 공원이나 이제 자료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서 가장 놀란 게 뭐냐면, 이게 사람이 터지자마자 죽었는데 시체가 없는 거예요. 없고 이렇게 벽에 검게 이렇게 죽은 흔적만 남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 타버린 거야. 없는 거예요, 그냥. 그 흔적만 남아 있는 거야. 근데 그것도 제가 2019년에 갔을 때는 조금 그래도 잘 보였는데, 세월이 제가 한 4년, 5년 만에 갔는데 많이 색깔이 좀 이렇게 없어졌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이거 굉장히 진짜 무서운 무기다. 그다음에 이제 원자폭탄 폭발에 의한 일종의 2차 피해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방사능에 의한 피해라든가 화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지금 히로시마는 사실 이제 시내 중심부 자체가 사실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정말 끔찍한 무기구나. 그다음에 이제 증거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물론 이제 그때 폭발 당시 유물들을 잘 수집을 해서 이제 보관을 해놓고 그래서 지금 이제 공원도 만들고 이랬는데, 예를 들어서 유리라던가 이런 것들 막 좀 떨어진 곳인데도 다 녹아서 정말 이렇게 수정체 마냥 이렇게 돼 있고, 굉장히 좀 충격적이죠. 혹시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 중에도 혹시 기회가 되셔서 일본을 가신다 그러면 히로시마 가서 한번 보시면 이게 핵무기가 정말 어떤 건지, 사실 모르잖아요, 우리가. 영상으로만 보는 거고, 그렇다고 실제 체감을 해볼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실제 터진 곳을 한번 가보시면 이 핵무기라는 것 자체가 정말 자칫 인류가
이것 때문에 멸망을 할 수도 있겠구나. 물론 지금 이제 미국, 러시아 한 뭐 전 세계 한 5개국 이상이 지금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미국과 러시아가 제일 많죠. 양쪽이 쏘기 시작하면 사실 지구는 멸망합니다. 그냥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을 갖고 있는데 인도, 파키스탄도 알죠. 서로 쐈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핵까지 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건 마지막 수단인 거지. 누군가 만약에 쏜다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인 거지. 그걸 만약에 선제 타격에 사용한다라는 거는 그건 북한의 김정은이도 생각하기 힘든 거예요. 보셨잖아요. 실제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푸틴이 마치 쓸 것처럼 얘기를 계속 했지만 못 썼잖아요. 지금도 못 쓰고 앉아 있고. 이제 이런 걸 고려해 보면 핵무기라는 게 사용이 쉽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가 바티칸 회동에서 젤렌스키를 만난 후에 확 돌변했다고 하는데 현재 러우 전쟁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약간 제가 봤을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면 약간 다 될 줄 알고 처음에 이걸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이 푸틴이 됐든 젤렌스키가 됐든 협상 테이블을 끌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서로 자기네가 휴전을 했을 때 자기네가 챙겨야 되는 이득 부분이 다 있잖아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건 뭐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고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지도에 선을 그어야 되잖아요. 종전을 하려면. 근데 지금은 이 선 긋는 것도 아직은 시작을 못 했어요. 그리고 협상 테이블에 끌고 오는 것도 지금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몇 달 전에 젤렌스키가 백악관 가서 이제 하여튼 안 좋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젤렌스키는 그렇게 돼서 반대 급부를 얻었어요. 유럽 국가들이 전부 다 이제 봤잖아요. 아, 트럼프 저렇게 하는구나. 이제 유럽 젤렌스키가 돌아가니까 야, 우리가 없는 살림이라도 해서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약간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오히려 지난번 백악관 회동이 보기에는 상당히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봤을 때는 딱 했지만 챙겨간 부분이 상당 부분 있어요. 푸틴도 마찬가지예요. 푸틴도 종전을 원하지만 러시아가 원하는 이익을 거기서 챙겨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 예를 들어서 이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푸틴을 막 이렇게 해서 좀 끌고 나오려고 했는데 푸틴이 약간 이제 됐어 이렇게 돼버렸고 그래서 젤렌스키를 팽했는데 어라 이 푸틴이 말을 안 듣네. 그러다가 다시 젤렌스키를 찾아 이제 또 만난 거고 약간 이제 중간에 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약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겠구나. 뭐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는 자기가 뭐 금방 끝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이게. 저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오히려 더 시간을 끌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올해 안에 안 끝날 수도 있다 이거.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인제 푸틴 입장에서는 지금 인제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어떻게 됐든 이게 러시아 걸로 만들어야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인제 또 한 가지로는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되면 인제 푸틴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쟁 수행 능력 자체를 없애버리는 걸 원해요. 그러니까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 마라." 그거예요. 물론 인제 지금 이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뭐 나토 가입이라든가 EU 가입 이런 건 안 된다라는 것도 같이 안에 들어가 있고.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에 상응하는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의 미래의 안보에 관련된 담보라든가 하나도 지금 뭐 나오는 게 없잖아요.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거 안 해 주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사실 전쟁을 끝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인제 평행선을 긋는 거예요 이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말처럼 쉽지 않다 이게. 저는 장기화 가능성을 충분히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제 유럽 국가들도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잘못 종전하면 그 피해를 유럽이 떠안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인제 앞서도 말씀드렸죠. "야 우리가 없는 살림에라도 도와줄게." 그리고 지금 인제 유럽 연합에 묶여 있는 러시아 여러 가지 제재를 당하면서 이제 묶여 있는 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돈 가운데서 이자 소득만 챙겨서 우크라이나에 줘도 계속 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포탄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드론만 많이 만들면 돼 그냥. 아주 전쟁이 점점 더 심플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탄도 필요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금 드론 계속 만들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유럽 내에서도 자체적인 우크라이나 군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무기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키우고 있고 이 때문에 양쪽이 원하는 그거를 잘 중재를 해서 뭔가 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파토 내는 거고. 우리도 사실 6.25 전쟁을 휴전으로 맺는데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선 자체도 지금 사실은 이제 지난해 8월에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로 쳐들어가고 그다음에 올 초에 다시 뺏기고 그랬지만 아직 러시아가 쿠르스크의 전부를 다 가져간 건 아니에요. 한 20% 정도는 아직도 우크라이나가 지금 점령을 하고 있고 반면에 우크라이나 군도 다른 지역에 대한 공세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전선이 치고받고 하는 형상이지 쿠르스크 저렇게 다시 재탈환했다고 해서 다시 누군가 이게 러시아가 이렇게 큰 예를 들어서 군사 작전을 벌일 수 있는 그런 또 여력은 없고 그러니까 전선을 지키는 데 좀 급급한 상황이고 우크라이나도 상황은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죠 이게. 지금은 약간 제로섬 게임이 되고 있어요. 이제 서로 그래 한번 죽을 때까지 싸워보자라는 형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과연 저게 올해 안에 끝날 수 있을지도 사실 좀 의문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중재력이 그만큼 빛을 발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러우 전쟁을 빨리 종전시키고 나서 중국을 압박하는 것일 텐데요.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약간 특이점 중에 하나가 일단 지르고 봐요. 일단 지르고 보고 보시면은 근데 그렇게 중요한데 보면 요즘은 이제 예멘이라든가 뭐 이란에 대한 압박을 오히려 더 가중시키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너무 많은 그리고 이제 뭐 관세라든가 뭐 군사적 행동도 지금 하고 있고 여러 가지들을 지금 하는 걸 보면 약간은 지금 우선순위에서 벗어난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면 과연 일찍 끝날 수 있을까?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기도 하고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러시아와 푸틴의 목적은 우크라이나를 교두보 삼아서 유럽 쪽으로 영향력을 넓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 각국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상한 방식으로 종전이 되면 또 푸틴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심지어 지금 이제 러시아 군이 전쟁 초기 뭐 이유만 하더라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거의 몰빵을 했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오히려 전력을 많이 아껴두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해공군 전력, 뭐 전투기라든가 군함은 최대한 안 쓰고 있어요. 지상 병력만 계속 쓰고 있어요. 뭐 전차 장갑차도 소모가 되긴 하지만 계속 만들어서 찍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음 전쟁을 준비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유럽의 각 나라들의 여러 이제 외교 안보 싱크탱크들도 전망을 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도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유럽이 원하는 건 그거죠. 아니 그럴 바에는 그냥 계속 싸워서 쟤네를 소모시키는 게 낫지. 굳이 빨리 종전해봤자. 그다음에 올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지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가. 근데 지금 유럽 상황을 잘 보세요. 푸틴이 또 한 번 전쟁을 일으키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은 혹시 있을지 모를 푸틴의 이 유럽 침공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목적도 강하고 그렇게 되면 쉽게 안 끝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이제 많이 언급되는 전장은 그 이제 폴란드하고 발트 3국 그 근처에 보면 이제 칼리닝그라드라고 있어요. 거기가 많이 이제 다음 전쟁터가 거기일 거다. 발트 3국과 칼리닝그라드가 될 거다. 그다음에 이제 폴란드 국경선에 보면 이제 벨라루스하고 폴란드가 이렇게 접해져 있어요. 국경선을 딱 맞대고 있는데 이쪽 지역이 지금 상당히 위험하다. 발트 3국, 칼리닝그라드, 벨라루스 국경선 여기가 다음 전쟁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폴란드 같은 경우 잘 보면 이 벨라루스 국경지대에다가 일종의 요새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뭐 지뢰도 지금 다시 묻으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군사분계선처럼 철조망 지역도 만들고 그다음에 장애물도 만들고 지뢰도 깔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들여온 뭐 K2 전차라든가 K9 자주포, 천무 이런 것들도 다 그쪽에 배치합니다. 지금 보면은. 그래서 폴란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발트 3국 국가들도 마찬가지.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건 발트 3국 국가하고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이잖아요. 그래서 나토도 지금 사실 미국은 발을 빼고 있지만 다른 나토 회원국들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 국가 중에 이제 독일도 재무장을 지금 막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혹시 일어날지 모를 그런 러시아의 재침공에 대비한 준비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하고 있죠. 계속 소모전으로 갈 거예요, 저렇게.
뭐 우리 국정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한 10,000여 명 가운데 절반 정도는 사상자라고 봐야 돼요. 거의 뭐 5천 명 가까운 숫자가 지금 죽거나 다쳤다고 보면 되는데, 근데 지금 이제 합산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11,000명이라는 그 선을 정해놓고 거기서 전사상자 빼고 더하고 약간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000명 이상은 안 늘리려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저는 오히려 움직임 중에 하나가, 이전에 이제 작년에 간 부대들은 다 이게 특수작전군, 우리 지금 이제 특수부대 중심으로 경보병 중심으로 갔다 그러면, 지금은 보면 뭐 러시아 쪽이나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보면 서울과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보내고 있거든요. 예, 러시아 쪽으로 많이 보내고 있어요. 한 수백 문을 좀 보낸 것 같아요. 그 역설적으로 지금 이 군사분계선 이북에 있는 장사정포들이 좀 많이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걸 다 러시아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무기 체계든 간에 이제 운용 유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장비가 멀쩡한 게 있고 좀 시원찮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러우 전쟁에 보낸 것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좋은 걸 보냈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있는 북한 우리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있는 장사정포들은 굉장히 좀 떨어진, 뭔가 오래되거나 연식이 오래되거나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장비들만 지금은 좀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삥들은 다 보내고 새로 만든 것도 보내고, 근데 이제 이걸 운용하는 병력들도 같이 보낸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과거에는 보병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포병 중심으로 좀 병력을 많이 보내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로는 작년 뭐 하반기에 막 전선에 투입을 해봤잖아요. 이제 피해도 많이 당해봤고, 전투 수행의 주체를 그전에는 이제 러시아가 일종의 지원하는 방식이었다면, 아마 올해 이제 다시 만약에 전격적으로 더 투입이 되면 북한군 자체적인 그런 예를 들어서 지원 역량을 갖추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병부대가 갔다라는 건 약간 이제 그런 의미도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이제 우크라이나군의 중요 군사 거점을 공격을 한다. 그러면 의사소통이 잘 되는 북한군 포병하고 북한군 보병이 연계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거든요. 드론도 사실 러시아가 제공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아마 드론과 관련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사격과 관련된 관측, 드론을 이용한 관측 기법은 아마 러시아로부터 많은 전수를 받았을 거예요. 그럼 이제 독자적인 북한군 일종의 전투단을 만들어서 전선에서 싸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 준비를 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그동안은 사실 이제 러시아나 북한이나 서로 이제 쉬쉬해왔거든요. 북한군의 참전 자체를. 근데 지금 이제 공개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그럼 공개적으로 왜 할까? 이걸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이제 두 가지로 보여졌는데, 우선은 이 북한이 러우 전쟁에 참전한 걸 공식화하면서 일종의 유럽에 대한 일종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봐라, 북한은 이렇게 우리 러시아의 혈맹이다. 다음에 전쟁이 나도 얘네들은 또 올 수 있다. 약간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북한이 약간 우리도 국제사회 영향력이 있다. 핵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병력을 동원해서 국제 정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생각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러시아는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해가 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이라고. 그래서 지금 전승절 열병식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모스크바 인근에서. 지금 거기에 지금 김정은이를 이제 초청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이제 김정은이 갈지, 그리고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해외 이동하는 거 보면, 물론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일기 행정부 때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회담했을 때는 중국 그 국제항공의 비행기,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제공한 VIP 항공기를 타고 싱가포르 갔었죠. 근데 이제 베트남 하노이 갈 때는 기차 타고 갔잖아요. 아마 만약에 러시아가 주최하는 정승절 열병식 간다 그러면 또 한 번 이제 본인의 전용 열차를 타고 모스크바까지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러우 전쟁이 종전이 되면 푸틴이 김정은을 팽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봐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나가 있는 저 북한군들도 아마 오랜 기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길 수도 있어요. 긴 기간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일단 러시아군 병력이 지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종의 병력 보충 차원에서 러시아도 필요로 하고, 또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인제 실전 경험이나 러시아군의 그런 많은 전술을 또 배울 수 있고, 그다음에 인제 두 번째로는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도 재건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재건 사업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고, 지금도 사실 뭐 북한의 중요한 외화 수입원이 중에 하나가 지금 파병된 병력들이거든요. 매달 인제 아마 월급을 계속 줄 텐데, 그럼 그게 인제 뭐 루블화가 됐든 달러가 됐든 아니면 자원이 됐든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전쟁이 끝나도 한 몇 년 정도는 더 있을 것 같다, 저 사람들이.' 그리고 북한 당국 입장에서 봤을 때, 김정은 입장에서 봤을 때 빨리 와 봤자 도움이 안 돼요. 와 봤자 인제 러시아라는 어떻게 보면 좀 북한보다는 그래도 덜 폐쇄된 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자유를 맛봤잖아요. 어떻게 다시 돌아가겠어요. 돌아가면 오히려 체제 불안 요소가 되는데. 김정은 입장에서도 계속 거기 있는 게 좋죠. 그러니까 러시아에 계속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군병력이 필요 없다. 그럼 재건 사업하면 되고, 그다음에 건설 현장 노동자로 써도 되고, 아니면 공장 노동자로 써도 되고, 사용할 때야 무궁무진하죠. 그러니까 인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일석이조 삼조 이상이죠, 저게. 당분간 돌아가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대부분 한 20대 중반 정도 되는 그런 병력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북한은 아시다시피 인제 의무 복무 기한이 10 년이잖아요. 그럼 한 10 년을 러시아에서 이제 꽉 채우고 가는 거죠 인제. 예를 들어서 인제 뭐 북한에서 한 2-3년 했던 병사들이 많이 갔으니까 러시아에서 꽉 채우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얼마나 그러면은 김정은 입장에서 좋겠어요. 오랜 기간 동안 거기서 외화벌이하고, 거기 인제 그 나가 있는 그 북한군 병사들도 북한에 있는 것보다는 잘 먹잖아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거죠. 러시아로 파병간 북한군들의 탈북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없다라고는 얘기 못 하는데, 근데 지금 이제 러시아에 있는 병력들이 탈북을 하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인제 뭐 한 2중 3 중의 감시를 받고 있고, 더군다나 인제 과거와 달리 지금 러시아에서 탈북한 사람들, 그거를 인제 러시아 정부가 과연 허용을 해 줄지,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러시아에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건, 탈북자가 생긴다라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북한의 주요 병력을 러시아로 이동시킨 것은 북한이 적화 통일을 포기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걸까요? 김정은이 지난해부터 이국가론 들고 나왔잖아요. 지금은 대한민국을 동포라고 라는 개념이 없어졌어요. 김정은 머리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이제 지금처럼 그냥 갈라져 살자. 그러니까 북한 관련된 최근 자료들 보면 지도에서 남한을 없애버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의 흔적 자체를 없애버린 자료들이 많아서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력이 안 되고, 일단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러우 전쟁에 개입을 한 게 아닌가. 한다 그래도 인제 예전처럼 뭐 '남한을 적화 통일해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아마 인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지 도발 개념, 뭐 서북도서라든가 이런 국지 도발 개념을 최악의 경우는 고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과거 뭐 인제 뭐 할아버지 때나 아버지 때처럼 그런 거는 인제 더 이상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최근 중국에 방문하셨다고 들었는데 실제 현지 분위기는 어떤가요? 제가 올 초에는 이제 베이징을 갔다 왔고, 지난달에는 사실 이제 중국 상하이 갔다 왔는데, 베이징은 뭐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인제 중국의 국가 수도고, 상해는 인제 약간 경제의 수도예요. 근데 확실히 차이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상하이는 뭐 전반적으로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도 굉장히 사람도 많고, 그다음에 최근에 인제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가려면 비자 받아야 됐었잖아요. 근데 인제 무비자 정책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인제 많이 상해 여행을 가더라고요. 지금 상해 실제로 시내에서도 많이 봤고, 상해 같은 경우에는 베이징보다는 좀 나은 것 같은데, 경제 도시다 보니까. 근데 뭐 과거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인제 과거에 중국에 살기도 하고 상해도 많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과거처럼 뭔가 이렇게 막 성장한다라는 느낌보단 지금은 일종의 세련미를 좀 갖춰가고 있다? 사람들 옷 입는 것도 과거보다 좀 많이 달라졌고, 그다음에 인제 사실 우리나라 백화점에 없는 정말 고가 그런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고, 지금은 명품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고, 워낙 중국이 인제 뭐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잘 사는 사람은 사실 우리나라 잘 사는 사람 비할 대가 아니거든요. 그 정도로 인제 거부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여전히 뭐 잘 되고 있고, 반면에 인제 중간 소득 계층부터 밑에까지는 상당히 상황이 안 좋고, 그리고 인제 또 한 가지가
제조업은 사실 지금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아요. 근데 지금 이제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데가 어디냐면 이쪽 중국 남쪽 이제 광동성 쪽입니다. 왜냐면 광동성 쪽에 과거에는 외국 기업들이 되게 많았어요. 상해도 마찬가지고 많았는데 계속 이제 중국도 인건비가 올라가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약간 중국 정부도 외국 기업 없어도 돼. 자체 기업들 잘 나가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과거 개혁 개방 때는 여러 가지 유인책을 이렇게 줬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토지를 무상으로 몇십 년간 임대해 주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중국의 국내 기업들이 이제 경쟁력이 갖춰지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광동성이나 이쪽에 있는 외국 기업들이 많이 철수를 했고 사실 그런 기업들이 이제 베트남이나 이런 데를 많이 가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자들이 실직한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한때 이제 뭐 물론 이제 지금도 중국을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는데 중국 광동성에 이제 동관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중국 제조업의 유명한 메카 중에 하나였는데 망했어요 거기 지금. 그 노숙자들도 굉장히 많고 기업들도 문 닫는 데가 많고 빈 공장들도 많고 엄청 많아요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사실 내수는 최악이죠. 왜냐면 이제 관세 전쟁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건 뭐냐? 이게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지금보다 좀 낮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트럼프를 좀 달래보려고 트럼프가 중국 베이징 왔을 때 우리 흔히 아는 그 자금성 거기를 막고 트럼프 한 사람을 위해서 통째로 그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막 그때 중국 시진핑 국가수도 가고 뭐 와이프도 가고 막 달라붙어가지고 막 이게 뭐고 뭐 설명도 해주고. 근데 이제 중국 정부가 그러고 나서 트럼프가 그럼 중국에 대한 압박을 안 했냐? 그건 아니거든요. 계속 또 추가적인 조치 막 하게. 그래서 지금은 생각이 그래 할 테면 해봐. 자신감 있어 이제. 왜냐면 뭐 딥시크 그다음에 이제 중국 쪽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보통 중국은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설날, 중국의 춘지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명절 중에 하나예요. 보통 이제 그런 춘절 전날 보면 대부분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설날 당일날 모이는 걸 중요시 여기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좀 달라요. 설 전날 다 모여서 같이 저녁을 먹어야 돼요. 그걸 중요시하게 여겨요. 근데 이제 그때 되면 중국 그 관영 매체 이제 CCTV에서 춘절 그 완회라 그래가지고 그 방송에서 굉장히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설날이나 추석 때 막 TV 쇼 같은 거 크게 했잖아요. 지금은 잘 안 하지만 엄청나게 그게 크게 해요. 근데 그때 올해 춘절 때 뭐가 나왔냐면 로봇이 막 수십 대가 나와서 같이 막 일렬로 춤추고 막 이런 거 아마 구독자분들 중에 그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뉴스에도 나오기도 했으니까. 그 자신 있다 이거예요. 이제 기술에 인공지능 로봇 우리도 미국 못지 않아. 그런 이제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상해 가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이번에 한번 끝까지 해보겠다. 미국이 뭐라고 하든 어차피 미국은 우리가 달래줘도 계속 때릴 거고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그리고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길어야 몇 년 안 남았다. 그렇잖아요. 4년 임기인데 벌써 이제 한 3년 반 남았죠 이제? 3년 반만 버티면 돼요. 크게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아마 이 중국 관련된 관세 이거는 오히려 잘못하면 자충수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중국이 세계 공장이고 뭐 월마트라든지 이런 거 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대부분인데 그럼 관세 그렇게 매겨버리면 미국 내 물가가 다 올라가잖아요. 그 지금 뭐 미국도 지금 머리 아프죠. 그리고 이제 미국 국민들 삶이 그렇게 되면 힘들어지는데 그럼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도 중간 선거 치러야 될 거고 중간 선거에서 만약에 그럼 물가가 다 오른다. 그럼 안 찍겠죠 이제 미국 국민들이. 그럼 이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만약 중간 선거에서 지면 바로 이제 레임덕 현상 생길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뭐 앞서 이제 우크라이나전 얘기도 했지만 유럽이나 중국 다 비슷해요 생각이. 야, 쟤 한번 다 경험을 받고 야 임기 이제 3년 반밖에 안 남았어 이제 버티만 해 버티면 돼 야.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죠. 공산당이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어떻게 유도를 하냐 봐라 미 제국주의가 우리를 또 괴롭히는 거다 저거. 만약에 우리도 역설적으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우리 정부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언론을 동원해서 이렇게 유도를 해가면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 미국 나쁜 놈들 이러면서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중국 정부도. 중국 사람들 대부분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이게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가적인 일종의 적인 거죠. 그러니까 국가대표급 A매치인 거죠. 우리가 이겨야 돼 그럼. 반드시 이겨야 돼.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건 국가대항전이야. 우리가 참고 버텨야 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은 지지율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일당 독재인데 굳이 뭐 그런 거 필요 없죠. 그리고 모든 언론을 지금 다 사실 통제를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여론을 만들어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 하나 특이했던 게 인제 중국군이 6.25 전쟁에 참전한 걸 중국에서는 항미 원조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항미 원조를 시진핑 주석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어요.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미국이 그 중국의 이 대외 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에 나서서 막 이걸 항미 원조를 강조하지 않았어요. 근데 시진핑국까지 들어서고 나서 확 바뀌었어요. 항미 원조를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해요. 잘 보시면 뭐 장진우 영화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6.25 전쟁 때 막 미국하고 싸웠던 거 그런 영화들이 그전만 하더라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 영화를 만드는 것 자체를 중국 정부가 많이 막아왔고 근데 시진핑 것이 들어서면서 중국도 이제는 G2다 그러면서 그런 영화들을 막 인제 당에서 만들어도 뭐라 안 하죠. 오히려 장려했죠. 지금도 그래 똑같아요. 근데 지금은 인제 많이 식상해서 많이 안 보죠. 중국 사람들도. '아우 지겨워 저거 또 저 얘기야.' 이렇게 되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텔레비전 이렇게 틀다 보면 대부분이 그거예요. 항일 전쟁, 그다음에 이제 국민당하고 그 스파이전 이런 게 거의 방송의 드라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매번 그런 것만 보고 있어요. 그런 드라마 만들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심리를 갖고 있죠.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아마 인제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 아실 거예요. 그 과거 일제 시절에 731 부대. 저는 인제 731 부대가 있는 하얼빈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념관도 갔었는데 결말이 이상하게 끝나요. 일본이 한 거라는 딱 논리적으로 쫙 전시관마다 보면 이게 쫙 이어집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면 사실 이제 미국이 연관이 돼 있지만 731 부대에서 있던 사람들이 전후에 재판을 거의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731 부대와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미국 측에 넘기는 조건으로 일종의 면죄부를 받았어요. 그 중국이 하얼빈에 있는 731 부대 그 기념관을 가보면 마지막이 그 얘기예요. "미국 때문에 쟤네들을 처단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끝나요. 그래서 그 보고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731 부대 사람들을 당시 이제 미군들이 접촉을 해서 리포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리포트가 거기 가면 다 있어요. 그 731 부대 죄증 기념관에 가면 쫙 있어요. 결말이 "미국 놈들 때문에 쟤네들 단절을 못했다." 이렇게 끝나 버렸어요. 그 이제 중국 당국이 생각하는 건 자기네의 모든 거를 일종의 견제하는 건 "저 미국 때문에 안 된다 우리가." 그게 시진핑 국가에서 들어서고 나서 굉장히 심해졌어요.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굉장히 그게 심해졌고 심지어 덩샤오핑이 집권했을 시절에 인제 중국과 베트남하고 싸웠잖아요. 그것도 미국 내에서 일부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중국이 미국의 맘에 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 당시는 왜냐하면 미국이 중요했으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인제 중국과 베트남 간의 사이도 안 좋았지만 일종의 인제 당시 중국 정부가 미국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종의 "우리가 너희들의 복수전을 해 줄게." 뭐 그런 제안을 했다라고 이렇게 좀 썰도 있어요. "너네 지원해 줘. 그럼 우리가 복수전 해 줄게." 물론 이제 중국과 베트남과의 사이도 안 좋았지만 그런 걸 노리고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죠. 미국 관세에 대한 GDP 손실을 내수 부양과 새로운 시장, 한국, 중동, 동남아 등을 개척해서 복구하겠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첫 번째로는 부동산은 망했어요. 중국 부동산은 사실 이제 답이 없는 상황이 돼 버렸고 그래서 아마 이제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의 핵심은 주식 시장이 될 것 같아요. 주식 시장에 이제 돈을 쏟아부어서 얘기했던 뭐 핀테크 아니면 인공지능, 로봇 이런 업체들을 이제 육성을 하겠죠 막. 그다음에 인제 뭐 유니콘 그런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막 발굴 육성하고 그런 위주로는 사실 지금은 잘 되고 있어요, 중국 내에서. 그리고 저도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지만 지금은 사실 이 IT 쪽으로는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발전된 부분이 더 많아요. 그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이 지금 이제 IT 관련된 부분들은 뭐 앞서가 나가는 부분이 많고 이게 제가 순위를 매겨 보면 이제 주변국 돌아다녀 보면 지금은 중국이 1 등이에요. 그다음이 우리나라고 그다음이 한 대만 그리고 마지막이 일본.
일본은 좀 아직도 아날로그.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갔다 왔지만 여전히 현찰을 많이 들고 다녀야 되는. 물론 이제 대만도 좀 비슷하긴 한데 약간 좀 아직까지는 좀 그런 게 심하고.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나 중국은 뭐 아예 이제 스마트폰 하나면 다 해결이 되니까. 뭐 우리나라도 물론 지금 스마트폰 하나로 거의 다 되지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앞서고, 특히 이제 전기차 부분은 오히려 한국이 좀 중국보다 좀 너무 뒤처져 있는 거 아니냐. 중국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전기차 신형 차들 보면 거의 테슬라와 동급이에요.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은 우리나라하고 좀 교통 환경이 더 달라요. 되게 복잡해요. 복잡한 이유가 뭐냐면 오토바이는 별로 없어요. 근데 전기로 가는 오토바이들이 엄청 많아요. 내연기 관 오토바이는 별로 없는데 옛날부터 전기로 가는 그런, 그 중국어로 이제 뗀동차라 그러는데 전기 배터리로 가는 오토바이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통 이제 4차선 도로가 있으면 이쪽 차선 같은 경우 양 끝에 차선은 다 그런 게 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교통 신호 체계도 우리나라하고 달리 좀 엉망인 데가 많아요.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직진하고 좌회전 동시에 주잖아요. 반대편 차선도 그렇게 주는 경우가 많아요. 엉켜요, 그런데. 그게 엉킨다고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신호 체계를 왜 저렇게 만들지? 생각해보세요. 그게 엉키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뗀동처럼 부르는 전기 배터리로 가는 오토바이들도 엄청 많죠. 이게 잘못하면 막 뒤섞이기도 해요. 근데 중국 전기차 요즘 나온 것들 보면 그걸 다 인지를 하더라고요. 저기 테슬라 타보시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잖아요. 그걸 다 인지를 해. 최신형들은 그 정도로 성능이 많이. 근데 우리 지금 현기차 보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사실. 테슬라 수준은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뭐 강점도 있지만 배터리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 우리가 다 메이드 인 코리아하고 이런 강점들이 있지만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전기 자동차를 구동시키는 소프트웨어라든가 그런 측면은 오히려 지금도 중국이 앞서 있는 거 아닌가. 뭐 갈 때마다 좀 불안하죠. 야, 이러면 다 뺏기겠는데. 에. 중국 내부의 실직 및 취업률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알려졌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산업구도 재편이 지금 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이제 경쟁력이 없는 제조업은 점점 없어지겠죠. 일종의 정리 단계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체제가 바뀌는 거죠. 경제 체제가 바뀌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경쟁력이 없는 제조업들은 점점 설자를 잃어가는 거고, 예를 들어 저가 제품 이런 것들은 이제 점점 설자를 잃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고가 제품들, 첨단 기술 들어간 제품들 이런 것들은 나름 또 이제 잘 나가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산업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실업이 오겠죠, 당연히. 실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중국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이게. 중국이 몇 번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중국 경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알기로 한 두세 번 정도 그런 큰 한번 뒤집이 엎어지는 게 한번 있었기 때문에 이번도 이제 그런 과정에 이제 들어간 걸로 보여지죠. 근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게, 근데 문제는 사회 불안으로 갈 수가 있어요. 최근에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보면 이제 묻지마 살인. 갑자기 이제 막 차를 몰고 광장으로 질주해서 사람들을 막 대규모로 막 죽인다던가. 등하교 시간에 그때도 마찬가지로 차를 몰고 갑자기 학교로 막 들어간다던가. 그래서 막 거의 막 대학살극이 벌어지는 그런 묻지마 살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제가 봤을 때 이게 약간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사회에서 낙오되는 사람들이 막 생기잖아요, 이러면. 그러니까 이게 큰 사회 문제로 벌려질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오히려 지금 과거에는 이제 농민공이라고 그래서 이제 농촌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도시로 일자리를 찾으러 나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반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농촌으로 오히려 가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가 이제 흔히 탕핑족이라고 그러죠. 젊은 친구들 중에 이제 취업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최소 생활비로 살 수 있는 데를 찾으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다 농촌 지역 이런데 2선, 3선 도시들. 오히려 그런 데 가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대도시 살다 보면 물가도 높고 하다 보니 그럼 월급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월급 적게 받으면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런 데로 오히려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이 큰 재편기에 들어갔다라고 봐야겠죠. 근데 그게 처음은 아니에요. 몇 번 중국 그 경제 성장 과정에서 그런 일이 과거에도 한 두세 번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제 집단으로 당시에는 이제 중국 정부가 예를 들어서 이제 경쟁력 없는 국영 기업들은 정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업자가 막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적도 있었고. 중국 경제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경제 재편 시기에 들어왔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중국은 인구가 많잖아요.
한 14억 되는 인구인데 그러면 어떤 문제 생기냐면 이 노동집약적인 그 산업이 없으면 취업할 수 있는 자리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 고품질, 고부가치 제품들 이런 것들은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똑똑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심지어 샤오미 공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람이 없이 로봇으로 다 하는 것도 많아요. 지금 그런 것들도 나오고 있어요. 역설적으로 기업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채용을 안 하잖아. 그리고 지금 중국은 취업을 해도 40대가 안 돼서 잘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대기업인데. 점점 사람이 필요 없는 산업 구조로 가고 있어요. 똑똑한 몇몇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중국도 이 지금 이제 인구 감소가 심각해요. 아마 2030년대 들어서면 인도가 중국을 추월할 거예요. 인구로 수로만 따지면. 왜냐면 지금 이제 삶이 힘들잖아요. 결혼도 안 하죠. 애도 안 낳죠. 그래서 이게 2000 아마 몇십 년 되면 지금 14억 인구가 깨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10억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와요. 2045년 정도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때 되면 한 8억까지도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이제 고령화는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우리랑 비슷하게 거의 이제 잘못하면은 역삼각형 모양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인구 구조가. 그 이제 그게 향후 중국의 큰 위협이 될 수 있죠. 중국이 보면 압축 경제 성장을 했잖아요. 우리랑 비슷하게. 우리도 사실 압축 경제 성장에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폐교되는 초등학교들도 많죠. 유치원도 점점 없어지죠. 어린이집도 없어지죠. 똑같아요, 지금. 대만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동북아 국가들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인구 감소.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지금. 이런 문제가 오히려 중국은 더 크죠, 지금. 그게 더 빠르게 온다라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고. 그래서 사실은 뾰족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인구가 감소돼야 고부가치 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미국은 반면에 지금 이제 이민자 문제를 좀 정리를 하고 있고.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전 세계에서 사실 미국을 무시할 수 없는 게 모든 산업을 이끌잖아요. 아주 쉽게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쓰는 컴퓨터 윈도우도 미국 거고, 아이폰에 들어가는 iOS도 미국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 폰에 들어가는 안드로이드도 미국 거고. 중요한 OS는 다 미국 거예요. 인공지능도 물론 이제 중국이 뭐 딥시크나 이런 거 하지만 챗GPT도 미국 거고. 그걸 만드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대부분 다 미국 거고. 그리고 이제 어찌 됐든 미국은 계속 새로운 이민자가 됐든 뭐가 계속 들어오잖아. 새로운 인구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애도 많이 낳고 실제로. 그런데 만약 지금 이제 중국은 그게 점점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향후에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인도네시아가 KF-21을 버리고 튀르키예 칸으로 갈아탄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까 이제 일부 그 뭐 SNS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확정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도네시아 프라보 대통령이 뭐 지난달에 튀르키예를 방문했어요. 튀르키예를 방문했는데 이때 에르도간 튀르키예 대통령이 프라보 대통령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칸 전투기 개발에 들어와 달라. 근데 아직 확답은 안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지금 인도네시아는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하고 분담금 문제가 엮여 있잖아요. 분담금 막 깎아달라 그랬잖아요. 뭐 1조 깎아주고 뭐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전투기 같은 게 인도네시아 공군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 공군이 프랑스로부터 라팔 전투기 42대를 구입하는 계약을 맺었어요. 그게 12조 원이에요. 42대에 12조 원이에요. 거기다가 F-15EX 전투기도 지금 들어오려고 그래요. 협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산해 보면 라팔이 이제 12조 원이죠. 거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제 F-15도 사야 되는데 그럼 잘못하면 이게 한 20조 넘는 돈이 지금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KF-21을 또 깎아달라 그랬던 이유가 다른 나라 전투기 사느라고 돈이 없어요 지금. 이 20조 넘는 돈을 한 번에 다 넣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한 10년 정도 이렇게 나눠서 내요 보통. 우리가 전투기 구매할 때 쫙 나눠서 그러니까 할부로 쫙 나눠서 내는데 지금 여력이 없어요. 딴 데 돈 쓸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 단위 들어가는 사업을 하기에는 여력이 없어요 지금 인도네시아 공군이. 그래서 이건 약간 이제 제가 봤을 때 일종의 카더라도 좀 일부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튀르키예 쪽에 좀 희망 섞인 전망도 일부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이제 그 지금 프라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라팔 전투기를 산 이유가 자기 대선 나가기 위해서 정치 자금을 얻기 위해서 약간 그런 목적으로 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유럽 나라들은 이렇게 사면 커미션을 떼주거든요. 전투기 뭐 몇 퍼센트를 이제 커미션을 줘요, 다시. 백을 해서 줘요.
그냥 그걸로 정치 자금 때문에 자기 대선 나가야 되니까 그랬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있어서 말처럼 그러니까 이제 쉽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해외 매체 중에서도 이제 튀르키예나 이런 나라들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국뽕으로 장사하는 애들이 많아요. 국뽕 매체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좀 흘러나온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뭐 아주 팩트만 얘기하자면 지금 저기 인도네시아는 튀르키예가 만든 칸에 들어갈 돈이 없어요. 인도네시아 공군 자체가 예산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 보고 개발비 깎아달라고 그러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거 하려면은 그것도 몇 조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지금 KF11 개발 분담금도 1조가 넘었잖아요. 그 정도의 돈을 빼야 되는데 그 말처럼 지금 여력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좀 틀린 얘기인 것 같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죠. 튀르키예 칸과 우리나라 KF21의 성능 및 가격을 비교하자면 어떤가요? 칸은 아직 가격 자체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시제기 단계라 우리 KF21은 이제 올해 양산에 들어갔고 그래서 양산 가격도 이제 다 어느 정도 나왔고 대당 얼마인지 900억, 1000억 뭐 그 정도 언저리 하는 것 같은데 칸은 아직 시제기 단계라 대당 가격도 안 나와 있고 아직 이제 시제 1호기 정도만 나온 거고 첫 비행 정도 했고 뭐 아직 뭐 이렇게 경쟁력이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애매하죠. 다만 이제 장점 하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국토 면적이 큰 나라들은 대부분 이제 대형 전투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한 번 비행해서 이제 많이 비행 이제 초계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도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넓은 국토 면적을 자랑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가 지금 이제 빨리 해결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러시아제 Su-27, 뭐 Su-30 이런 전투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운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러시아에 대한 여러 각종 제재들을 걸어놔가지고 우리나라도 사실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요번에 산불 많이 났잖아요. 이제 산불 끄는데 많이 쓰는 이제 러시아 헬기 까모프 지금 운용이 안 돼요. 부품 수입을 못 해요. 부품 수입을 하는 순간 미국의 대러 제재에 걸려요. 전 세계가 근데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는 그래서 미국의 F-15EX 전투기를 이제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칸이 들어갈 자리가 없죠. 이제 칸이 장점은 KF-15보다 장점은 대형이다. 뭐 이런 정도인데 지금 인도네시아가 뭐 일단 돈이 없고 인도네시아도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또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했을 때는 칸이 들어갈 자리가 과연 있을지 좀 의문시되는 상황이죠. 장점으로 꼽힐 수 있는 건 가장 최신형의 4.5세대 이상의 전투기다. 푸틴 보통 이제 4.5 플러스라고 이제 저는 얘기를 하는데 4.5세대 플러스 전투기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싶고 미국이 만든 5세대 전투기 F-35랑 비교를 해보면 일단 이제 스텔스 성능은 상대적으로 떨어져요. 얘는 완전히 이제 F-35는 올 스텔스 기능을 갖고 있고 반면에 이제 KF-21은 부분적인 스텔스 성능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F-35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내부 무장창이 있어요. 그래서 밖에도 무장을 달 수 있지만 전투기 안에 무장을 달죠. 그러면 이제 레이더 반사 면적이 적어지죠. 반면에 이제 KF-21을 지금 나온 거는 밖에 무장을 다니까. 그러니까 밖에 무장을 달면 그냥 확 잡혀요. 레이더에. 잡힐 수밖에 없어요. 반사 면적이 넓어지니까. 대신에 이제 미국 그 전투기를 살 수 없는 나라들, 사기 좀 약간 꺼리 끼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KF-21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죠. 예, 그리고 이제 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미국산 무장보다는 이제 유럽산 무장 혹은 국산 무장을 사용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또 강점이 나름 있죠. 이제 프랑스 라팔뿐 아니라 튀르키예까지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왔는데 어떻게 튀르키예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들에게 배울 점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가 보완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사실 이제 동남아 국가들을 보면 이 튀르키예 무기들을 구매한 나라가 많아지고 있어요. 아주 일례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초계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동남아시아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약간 구역이었는데 튀르키예가 계속 치고 들어와요. 말레이시아 해군 초계함 사업도 튀르키예가 따갔어요. 근데 거기에 함대공 미사일 그거는 또 우리나라가 만든 해궁이 들어갑니다. 말레이시아 해군이 우리 해궁 달 거야 그래서 선택을 해가지고 해궁이 들어가는데 지금 그렇게 야금야금 들어오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 전 세계에서 지금 신형 무기를 가장 많이 만든 나라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튀르키예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튀르키예 군에 대한 소요도 있지만 정말 막 수출형 무기들도 막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이제 튀르키예가 그럼 이렇게 갑자기 왜 이렇게 커졌냐? 튀르키예가 정말 이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유명하잖아요. 유대인들 굉장히 이제 빠꾸미로 유명한데
그런 유대인들을 등쳐먹는 게 튀르키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튀르키의 무인기 기술이 갑자기 어느 날 확 성장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성장하게 됐냐? 이스라엘에서 이제 무인기를 사면서 보통 이제 절충 교육이라고 합니다. 이제 뭘 사면 기술 이전을 받던가 부품을 만드는가 이런 게 있어요. 그걸 하면서 이스라엘의 기술을 많이 뺏어왔어요. 튀르키 애들이 그게 무서워요. 정말 악랄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 그게 사실 강점이었어요. 그렇게 많이 뺏어왔어요. 여러 나라로부터. 뺏어왔고 그리고 지금은 또 한 가지 무서운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국산화율 뭐 K2 전차 예를 들면 국산화율이 한 85% 이상 되는데 튀르키예가 만든 전차는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보통 우리가 이제 체계 통합,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요 구성품들을 통합시키는 거 이거는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여러 가지 부품을 갖다가 조립해가지고 만든 능력은 튀르키예가 이제는 수준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가로 막 지금 덤핑을 많이 치고 그다음에 이제 튀르키예는 또 중요한 게 대부분의 방산업체들이 국영기업이에요. 정부 지분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해외 전시회 가서 한번 깜짝 놀랐던 게 우리나라는 잘 보시면 다 이제 민간 기업에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요 전시회 가면 이 전시회 그 장소, 예를 들어 이제 부스라 그러는데 이런 거 잡는 거에 좀 한계가 있죠. 근데 이제 튀르키예나 중국 같은 이제 방산업체들 보면 다 이제 국영기업이다 보니까 정말 좋은데 좋은 위치, 그다음에 넓게 크게 잡아요. 메인 위치에다가 정말 크게 잡아요. 이게 이제 세계에서 다 주목을 할 수밖에 없죠.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지금 앞서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만 튀르키예가 사실 지금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이유 중에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 무기 체계를 만들면 검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군에서 검증을 요구로 하는 항목도 많고 그다음에 검증 테스트 관련돼서 잘못되면 다시 빠꾸되고 근데 튀르키예군은 어느 정도 성능을 충족하면 일단 도입을 해요. 그다음에 또 성능 개량을 계속해요. 들여와서 빨리. 그다음에 또 성능 개량된 걸 또 사.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거 다시 성능 개량하고 업그레이드하고 그거 빠르죠. 군에 배치되는 게 빠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무기 체계는 만든 나라의 국가에서 군에서 안 쓰면 안 사요. 똑같은 거예요. 차는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타. 한국에서 만드는 한국 사람은 아무도 안 타. 근데 수출을 해. 그럼 누가 사겠어요? 안 사지? 똑같은 거예요. 근데 튀르키예 군이 그렇게 제도적으로 해주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국산 무기들보다 진도가 빨리 나가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효과가 입증된 게 지금 튀르키예를 대표하는 무기 체계인 바이락타르 TB2 무인기 이게 굉장히 지금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럼 이제 튀르키예 방위 산업을 다시 보게 되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 군도 지금 많이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을 하고 있지만 튀르키예군은 최소한의 군 요구 성능만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일단. 그다음에 이제 전력화를 빨리 시키고 또 업그레이드를 해요. 개량형을 또 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좀 우리도 바뀌어야 되지 않나. 왜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요구도는 거의 뭐 백두산 정도의 스펙인데 실제 이 검증하는데 그건 백두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튀르키예는 거의 남산 정도에 시작해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예요. 훨씬 진도가 빠르죠, 그러니까. 그리고 해외 시장에 빨리 들고 나갈 수 있고 반면에 우리는 이제 한참 오르는 거고. 앞으로 수출 시장에서 KF-21이 가야 할 길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올해부터 이제 양산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이 공군에 배치되는 이 전투기들이 공군에 빨리 전력화를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국산 항공기들 수출한 거 보면 공군에 배치된 뒤에 거의 5년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첫 수출에. 그 T-50도 공군에 배치되고 나서 5년 뒤에 인도네시아에 수출됐거든요. 그렇게 계산해 보면 26년도에 아마 이제 KF-21 블록 1 공중전만 가능한 전투기가 나올 거고 그게 이제 공군에 배치될 거고 그럼 이제 거기서 플러스 5를 하면 한 2031년 정도 돼야 이제 해외 시장에서 어쩌면 첫 수출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지금 이제 중요한 건 양산에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뭐 그게 빠르면 올해가 됐든 아니면은 내년이 됐든 이제 해외 에어쇼에 이제 KF-21을 이제 들고 나갈 때가 됐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이제 프로모션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전투기는 사실 이제 그 값비싼 무기 체계 중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나라들이 구매를 할 때 수출 금융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전부 다 돈을 내고 산 나라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KF-21의 타겟이 될 수 있는 뭐 남미라던가 그다음에 동남아 국가들은 뭐 우리보다 경제 상황이 좋진 않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당연히 이제 수출 금융 지원이
여부가 이게 구입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인도네시아도 지금 라팔 전투기 마운드를 사는 게 사실은 그런 걸 끼고 사는 거예요. 수출금융을 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KF-11이 성공하려면 금융 지원 관련된 부분들도 좀 확충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중 방산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할 것인지, 한국 방산 산업이 어느 정도로 고도화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비중이 커지는 산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항공우주 산업. 잘 보세요. 미국은 보면 여객기 만드는 보잉, 뭐 전투기 만드는 로키드 마틴 많잖아요. 유럽도 비슷합니다. 에어버스도 민항기 만들고 전투기 만들고 무기 만들고. 그 선진국으로 가는 최상위 단계의 산업 중에 하나가 항공우주하고 방위 산업이에요. 그래서 프랑스도 보면 항공우주, 방위 산업이 프랑스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꼽히고 있어요. 그리고 또 프랑스가 무서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보통 전투기는 4대 핵심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가 기체, 두 번째가 비행을 하려면 엔진이 필요하겠죠. 엔진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가 싸우려면 미사일이나 이런 게 달아야죠. 무장. 그다음 네 번째가 항공 전자 장비, 레이더 뭐 이런 것들. 프랑스가 이 네 개를 한 나라가 다 독자적으로 해요. 그런 나라가 몇 군데 없어요, 지금은. 우리 주변국 보면 중국이 지금 약간 네 개를 다 하는 나라, 러시아, 미국, 프랑스, 일본도 가능하긴 한데 그렇게 안 해요. 그게 따지면 영국이 잘하면 들어가겠네. 한 5개, 6개 국가 정도 되거든요. 보면 이제 지금 대여섯 개 국가들이 다 선진국이죠. 그런 게 강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방위 산업, 항공우주 산업, 선진국을 대표하는 그런 산업 중에 하나다. 근데 점점점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방위 산업도 아시다시피 K방산이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폴란드 로또를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호기를 맞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로는 보통 이제 무기 체계 수명이 한 3, 40년 해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 90년대 샀던 무기들, 80년대 말에 샀던 무기들 지금 다 대체할 시기가 왔어요. 그리고 잘 보시면 국제 정세가 불안하죠, 지금.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이나 유럽은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무기 생산 능력이 지금 떨어진 상황이고, 물론 이제 다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는 남북 대치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대량 생산 체제를 계속 갖추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지금은 크게 뭐 도움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 이제 주식시장을 보더라도 방산주 지금 요새 제가 이제 2022년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다 3배 이상은 뛰었어요. 예. 그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 투자의 수단으로까지 가고 있고, 그런 거 봤을 때는 향후에도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뭐 미 해군성 장관도 지금 뭐 한국 방문해서 뭐 HD 현대중업, 하나오션도 찾아보고 있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시장까지 진출을 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향후에 더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지정학과 한국방산에 대해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참 국제 정세가 다이나믹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를 보시더라도 국제면을 꼭 한 번은 꼼꼼히 좀 유심히 봐줄 필요 있고, 뭐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도 뭐 미국의 관세 여파에 들어가 있고, 반면에 지금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미국 주식은 죽을 쓰고 있는데 오히려 한국 주식은 좀 상황이 낫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특히 그 가운데 좀 방산주는 향후에도 계속 이 성장 동력이 있기 때문에 좀 유심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